네, 올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재와 반도체, 5G 등 이른바 3대 슈퍼사이클이 다가오면 우리 증시에도 슈퍼사이클이 오는가 아닌가 하는 장밋빛 낙관론마저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슈퍼사이클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와 5G 원자재 이 3대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는지 오늘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 바이든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어제 그 선거인단에서 306대 231호에서 최종적으로 그 바이든이 트럼프 리스크를 극복하고 당선됐죠. 아무래도 증시에 바이든 효과가 이렇게 재차 반영됐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또 이렇게 서 팀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기감에 다가오는 그래서 미의회의 압박에 의한 주가 상승이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평가하는데요. 지금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미국의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집세의 그 연장 기한이 12월 내로 마무리되니까 이분들이 전부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2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비슷한 사태. 왜냐하면 집세에서 이렇게 못 내게 될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기간이 연장되면 은행들이 사실 이자를 못 받고 임대인들이 이자를 못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2차, 3차 파동이 되는 상태에서 사실 그 미국의 그 2008년,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부가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 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의회의 긴박감에 의해서 위기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의 그 합의 기대는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3대 지수 특히 경기에 민감한 S&P와 그다음에 다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경기 부양책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재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단기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것은 4년 후에 트럼프가 관련된 재선 문제 내지는 공화당의 이렇게 입지 회복 이런 거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게는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겠지 않겠냐. 연말에 타결된다 하더라도 이 가능성에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연말 타결 기능이 높다 보니까 유로가 강세가 됐습니다. 요즘 그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관심들이 높은데요. 네. 오늘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당 1.22로 달러 톤까지. 요 유로화가 올리면 베이스 커런시가 이거는 달러가 아니라 유로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가치가 동일하게 올라가는 것이 유로 환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로당 1.25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유로화가 강세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서 약 58%가 사실 그 유로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파운드하고 치면은 약 70%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90대 중반으로 다 이렇게 떨어져서 그만큼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위안화가 절상고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셨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슈퍼사이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슈퍼사이클 얘기 많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은 사실 올해 브렉시트 관련된 그 방송을 좀 말씀을 드리다가 시청자분이 이 문의를 좀 저한테 해서 시청자 문의 사항을 좀 오늘 이렇게 풀어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 용어 이렇게 딱 경제 용어 사전 딱 두들기면 원자재와 관련돼서 이게 처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간상으로 보면 슈퍼사이클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가격 상승세가 20년 동안 지속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에서 일부 증시 전문가라든가 국내 증권사가 슈퍼사이클 이런 용어가 되는 데 있어서는 네. 이런 정의대로 본다면 지금의 상승세가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현명하신 우리 시청자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국제원유 시장에서는 가격의 고공행진과 관련돼서 이 용어가 유래됐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원래 아시겠습니다는 원유를 비롯해서 구리라든가 철강성, 요새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네. 부분이죠. 이러한 비농산물 원자재 관련된 소위 공업수와 관련된 이런 원자재에서는 피크 시어리 정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점이론은 뭐냐 하면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장량이. 그래서 매장량까지 키워낼 때는 사실 원유 공급이 이렇게 되고 철강석 그다음에 구리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는 피크셀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매장량이 닥했을 때는 그 위에는 공급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덕션 드래그 현상, 생산 원유든 철강석이든 구리든 절벽 현상, 생산 절벽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대체 원자재 수요가 이렇게 없을 때는 네. 공급이 없으니까 공업은 이미 사실 이런 쪽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산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급등할 뿐만 아니라 이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슈퍼사이클 용어 관련해서는 2014년 상반기 동안 국제유가가 한 배럴당 100달러 이상 이렇게 된 적이 있죠. 이때 사실 그 슈퍼사이클 얘기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슈퍼 스파이크라는 얘기가 오랜만에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인지 슈퍼 스파이크인지 했는데요. 2014년 10월까지 국제유가가 금융위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100달러 이렇게 되는 데에는 원자재와 관련된 많은 또 미국의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을 그 슈퍼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슈퍼 스파이크라고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슈퍼 스파이크 국면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국제유가가 2013년에 100달러인데요. 지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47달러니까 그때 그렇죠. 수준에서 절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원자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크 시어를 바탕, 정점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슈퍼 스파이크 국면은 생산 기술의 이렇게 향상, 원유와 관련된 생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가성비가 높은 그린랜드라든가 북극이라든가 남극에 사실 원유가 이렇게 지금 속속 이렇게 편입되는 이런 양상을 보고 오페크의 그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게 약화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무엇보다도 바이든 시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올가를 보는 소위 CO2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 이런 것 네. 때문에 사실 에너지군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해졌죠. 측면에서는 네.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소위 그 원유 시장의 피크 시어리 그다음에 프로덕션 드래그를 바탕으로 하는 슈퍼 스파이크 하면은 결론적으로 가능성이 적다. 이제 풀어가겠습니다는 이런 측면에서 피크 시어리도 생산 기술의 향상을 도모되는 것을 좀 이렇게 무시했지 않았냐 하는 쪽에 반박론이 있었거든요. 원자재 시장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은 이 피크 시어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슈퍼 스파이크라는 것은 원자재 시장에 유리했다. 매장량이 한계를 보이는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대체 에너지 개발되고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그린란드 가성비 높은 거 원유 생산 신유전지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이미 초반부터 이게 결론을 맺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슈퍼 사이클에 더해서 슈퍼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경제 공부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슈퍼 스파이크는 정확히 무슨 말씀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네, 2014년까지 유가가 100달러 이상 될 때 그때도 네. 슈퍼 사이클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월가에서 슈퍼 스파이크가 아니라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슈퍼 스파이크라고 이렇게 정의했던 것은 네. 아마 이때에 이 용어가 나왔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이 방송을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옵니다는 배구 선수 강만수 선수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는 강만수 선수를 잘 아십니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과거에 이 강만수 배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인물이 잘생기셨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배구에서 딱 이게 때릴 때 스파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스파이크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1.5배 이상 이렇게 해서 배구와 관련된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스파이크 강도가 1.5배 이상 스피드가 높으면 일단은 받지 못하겠죠. 그렇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슈퍼 스파이크 관련해서 유가라든가 이런 게 나타났을 2014년 이전에 나타났었던 현상을 한번 시청자분이
이렇게 대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받아도 통증이 아주 세니까 통증이 네. 심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단계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대비하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충격이 상당히 크다 하는 측면. 두 번째는 통증이 이렇게 세다 보니까 대응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생산 구조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질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 대응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에 자주 거론되는데요. 왜냐하면 금융위기에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근데 금융위기에 돈은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실물과 결부되어 있지 않는 돈 같은 경우는 부의현상. 우리 그 금통위원들도 지금 금융이 실물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불균형을 이렇게 아주 점잖은 식의 불균형이라 하지만 우리 이렇게 시장에 얘기할 때는 거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것이 부동산 거품이든 주가의 거품이든. 그래서 금융과 실물 간의 기뢰 현상, 다이카토마스를 그것을 불균형이라는 현상을 표현하시고 있습니다는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되거든요. 돈의 부의 현상 때문에 전앵커가 예뻐 보이면 전앵커 쪽으로 확 이렇게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앵커의 시장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가가 상당히 높은 거죠. 가격으로. 네.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그 주가도 지금 돈을 왕창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기업들 실적이 크게 이렇게 물론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은 현상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실적치도 그렇게 빨리 개선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주가가 높은 것도 일종의 지난 3월 중순 주가가 1457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700 중반대 가는 것도 일종의 슈퍼 이렇게 스파이크 현상에 네. 비유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슈퍼 사이클 현상이 아니라. 그리고 요가 관련된 슈퍼 스파이크의 단계 급등하는 현상에 단계 급락하는 현상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이 프레시 크러쉬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다 용어들이 이게 아무나 전문가라 나온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프레시 크러쉬 현상이거든요. 자, 거품이 된 상태에서 돈의 힘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쫙 해서 고음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진 상태에서 칼만 조금 되면 그대로 펑 터지죠. 이게 프레시 크러쉬 현상. 사진이 찰칵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단계 급락하는 현상이 바로 슈퍼 스파이크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시 슈퍼사이클로 돌아와서 요즘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최근에 거론되는 것이 이제 원자재 같은 슈퍼 사이클, 예. 그다음 반도체 같은 슈퍼 사이클, 그렇죠. 그리고 5세대 이렇게 관련된 5G와 관련된 슈퍼 사이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많이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이 원자재 슈퍼 사이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은 일단 가격 흐름상에서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슈퍼 사이클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정황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런 쪽에 얘기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구리라든가 그 다음에 원유라든가 이런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유의 슈퍼사이클 얘기할 때 대표 유정에 해당되는 WTI 네. 이렇게 서부 텍사스 중기는 4월 중순에 배럴당 16달러였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직후에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오늘 미국 시간으로 12월 15일 오늘이죠. 47달러 하니까 한 3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예. 사실 이것이 슈퍼 스파이크냐 그다음에 슈퍼 사이클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그걸 결론을 맺겠습니다는 일단은 3배 정도 올라가고 관련된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슈퍼 사이클 얘기는 전앵커도 그때 당시에 그 방송에서 아마 경제 식견이 없기 때문에 금과 관련돼서 슈퍼 사이클 얘기는 안 하셨겠죠. 근데 올해 8월 말에도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가 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국제 금값이 조만간 3,000달러 가지 않느냐, 4,000달러 가지 않느냐, 은행의 PB를 중심으로 해서 금 많이 사줬지 않습니까? 네. 이때 금과 관련돼서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왔다. 근데 지금 국제 금값은 1,800대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는 다시 또 원유라든가 구리라든가 철강색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뭉뚱그려서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슈퍼사이클은 언제 나왔을까 하는 것을 비교하면 시청자분이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슈퍼사이클 얘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감이라든가 근거적인 측면에서 근거가 약하다 하는 측면을 알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국제 원자재의 그 슈퍼사이클 국면은 지금까지 1900년대 이후로 보면 3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가격 상승이 20년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1차 슈퍼사이클은 1900년 이후서부터 대공황 직전 1929년 이렇게 대공황 직전까지 한 2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 1차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슈퍼사이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1960년대 베트남 특수까지 합쳐서 미국 경제에서 보면은 사실 케네디 존슨과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과 이어지는 약 이렇게 10년, 60년대에 이렇게 호황을 받았던 그때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슈퍼 사이클은 기간이 짧긴 하지만 1913년 1차 얼쇼크, 그다음에 1972차 얼쇼크까지 이어지는 이런 국면에서 3차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나왔다. 주로 원유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돌고 있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4차라고 명명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디서 시작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대부분 다 20년 지속되려면 질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수급상의 단순히 수급상의 변화가 아니라 질서 변화가 관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1차, 2차, 3차 원자재 슈퍼 사이클 관련해서 무슨 질서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지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차 슈퍼 사이클에 1900에서 1929년 30년 대공황 직전까지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팍스 브리테니아 영국 중심의 네. 대영 제국에서 미국의 그 생산 테일러 시스템, 포드의 테일러 시스템에서 제조업의 육성을 통해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오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대단한 호황을 기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됐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주로 제조업이 주가 되고 연료적인 측면에선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 지금의 교토 의정서에서 보면 자 중국이 뒤늦게 공업 발전하지만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발생하는 CO2 가스에 대해서 중국 아마 제재라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CO2 가스에서 지구에서 뭐 이렇게 누적적인 개념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먼저 갔던 미국이 뭐냐? 미국이 이렇게 CO2 가스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입장에서 교토 의정서라든가 이런 측면이 바이든 정부까지 넘어오는 이런 측면의 원인이 배태시키는 것이 과거 1900년, 1930년 이전까지 미국 경제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CO2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이렇게 에너지를 수요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 호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질서 변화는 팍스 브리테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로 넘어오는 질서 변화 때에 20년 동안 지속됐다고 보셨습니다. 2차 슈퍼 사이클 2차 대전인데요. 네. 그때 독일이든가 패망했지만 사실 유치산업 보호를 해서 마샬플랜에서 유럽을 부흥시키고 유럽도 부흥시키니까 제조업부터 불가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6.25 전쟁, 그다음에 1960년대 베트남 특수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상태에서 사실 20년 동안 이상 동안 슈퍼 사이클 국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3차 슈퍼 사이클은 사실상 1차와 2차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요거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미국 경제 호황이라든가 베트남 특수 경제 특수에서 수요적인 측면에서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네. 이때는 공급 측면에서 생산 카르텔에 해당되는 오펙국가들이 원유 공급을 확 축소시켰죠. 공급 측면에서. 네. 그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질서 변화 측면에서는 1970년대 미국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중남미의 이렇게 자원의 수출적인 측면에서 중남미에 1913년 종속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속이론에서 나오는 거를 계기로 중남미 원자재 풍부한 국가들이 원자재에 대해서 움켜져야 된다. 이게 자원민족주의입니다. 자원민족주의. 최근에 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는. 요 자원민주 결부돼서 오펙 국가들이 사실상 그동안 원유와 관련돼서 이익을 좀 증대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생산 카르텔이 등장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행동에 옮겼던 게 1901차 얼쇼크, 그 다음에 제2차 얼쇼크이 1979년에 나왔다리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단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기간상으로 보면 20년이 못 미쳤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렇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의 왜 슈퍼사이클 국면이 이렇게 얘기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중국 경제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중국 경제 좋죠. 코로나19 이후에 시진핑이 국가 통제력을 작용해서 사실 경제활동 재개를 빨리 하는 관계로 해서 발병진원지의 오염을 극복하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1, 4분기에 마이너스 6.8에서 2분기에 3.2 플러스 3분기에 4.9 해서 V자형 회복되고 내년에는 예측한 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8%로 복귀한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원자재 수요에 가장 많이 이렇게 수요는 네. 수요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준다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제가 이게 슈퍼 사이클인지 슈퍼 스파이크인지 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원자재와 관련된 슈퍼 사이클의 근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4차 사이클에 대한 특징을 짚어본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원자재 슈퍼사이클뿐만이 아니라 5G,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슈퍼사이클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다.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 좀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D램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내 삼성전자라든가 SK 수익이 좋아질 때는 항상 구질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20년 동안 지속되느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변화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왜 나올까 하는 것을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그 근거를 보니까 자, 미 대선 전에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게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미 대선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 용어가. 그럼 미 대선 이후에 왜 나왔을까?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을 사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 기업을 산다. 이런 외국 자본의 속성을 잘 안 보고 자, 한국을 사고 신흥국은 한국을 사고 한국의 대표 기업을 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LG화학 같은 대표 기업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가 이렇게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이런 거 편성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거는 이렇죠. 내년부터 PC 교체기에 들어간다. 스마트폰, 뭐 오늘 애플 얘기도 나왔습니다는 내년도에 뭐 30% 증액한다는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하는 CPU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하고 최근에 뭐냐 반도체 관련돼서 이렇게 세계에서 3대 업체가 되던 마이크론 관련돼서 반도체 대만의 홍수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돼서 수요가 증대되지 않겠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급등함과 함께 저런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문제, SEP에 대한 문제 이런 쪽을 감안해서 반도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을 도래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반독점, 이 슈퍼 사이클 얘기할 때는 팡즈라든가 마가업종의 반독점 규제는 왜 얘기하지 않을까? 내년도에 바이든 정부에서 굉장히 할 때 네. 그래서 항상 이 요인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항상 다른 쪽에 굉장히 큰 요인을 같이 한번 제시해 주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서는 아시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반독점 규제, 미국도 반독점 규제, 한국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독점 이거 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쪽은 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있잖아요. 5세대 5G 관련돼서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캐나다 같은 데는 5G 관련돼서 대구적으로 내년부터 인프라가 대거 확충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제 이와 같은 관련해서 화웨이라든가 ZTE라든가 노키아라든가 또 한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런 업종들이죠. 수요 업종들이 5G 5세대 관련 슈퍼 사이클에 관해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중국이 화웨이 관련해서 왜 트럼프 정부가 왜 이렇게 사실 그 화웨이가 수급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5G와 관련돼서는 화웨이에 의해서 공급망이 형성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장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5G를 같이 이렇게 경쟁하겠느냐. 경쟁하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의 5G와 관련해서 인프라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이와 관련된 5G의 주도권을 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 이후의 산업 정책에서 지금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G보다도 오히려 6세대, 소위 6G 쪽으로 예. 이것을 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까마귀가 경쟁할 때 같이 까마귀를 하면 뒤늦게 후발 업체들은 지금은 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선발 효과가 굉장히 크고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뒤늦게 가는 게 격차가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후발 업체가 이렇게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 핸드폰 사업이 됐을 때 그 경쟁업체 제가 좀 치명적인 지금 저기에서 그 업체는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컨설팅 업체에서 부회장까지 올렸던 난무시키는 사람이 우리는 1등 가면 필요 없다. 자, 시장에서 3위만 가면 된다. 네. 3등 이내만 들어야 된다. 하는 쪽에 사실 삼성전자는 이 업종에 최고로 선발 업체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후발 업체들이 들어올 때는 사실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때에는 3위만 들어가면 된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지금은 그 업체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선두격에 됐던 이렇게 최고 책임자가 사실상 그 면에서 지금의 환경을 잘못 읽는 과정에서 과거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 이렇게 경쟁상의 우위를 이렇게 놨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3위만 들어가면 된다 하는 것이 같은 까마귀에 이렇게 들어가면 경쟁하면 왜 우리가 앞서서 갈 필요가 있느냐. 개척해놓으면 우리가 후보처럼 가면 되지 않느냐. 쉽게 가지면 되지 않느냐 네. 하는데 사실상 지금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지고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 시장이 빨리 오는 단계에서는 지금은 뭐냐. 까마귀와 같이 이렇게 경쟁하면 영원히 뒤떨어진 것을 사실 쫓아가지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독수리처럼 까마귀 한 걸째 독수리처럼 쭉 올라가서 한국도 보고 그다음에 중국도 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장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5G와 관련해서 지금 슈퍼 사이클 얘기가 있지만 네. 미국의 바이든의 산업 정책은 같이 까마귀까지 같이 하지 않는다. 자, 독수리처럼 쭉 올라간다 해서 6세대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최근의 그 세계의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보다는 퍼스트 무버가 되라 이런 네, 조언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뭐 반도체, 원자재, 5G 이 3대 산업에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게 된다면 한국 증시의 슈퍼사이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과거의 그 선행 변수를 보면 우리와 관련돼서 네. 원유라든가 내지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슈퍼 사이클이 온다면 우리 증시에 대해서 슈퍼 사이클 얘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선행성 가지고 사실 공교롭게도 원유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한번 심스 그랭크 테스팅에 의해서 이런 슈퍼 사이클이 반도체 슈퍼 한국 증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선행성이 높았던 것이 과거에 요 모 대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얘기했던 시각입니다. 3개월 진행하는 것이 N달러하다. 근데 요즘은 일본과 경합관계가 약화됐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 슈퍼사이클 레그죠. 그래서 10개월 정도 선행한다. 의존도 많이 떨어졌죠. 대체 에너지 때문에.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3개월에서 5개월 선행한다. 자, 최근에는 많이 정체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도 9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 이 측면은 지금 평탄화 때문에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 후행 지표까지 전환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에 이렇게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유가 올라간다, 구리 올라간다, 철강석 올라간다, 반도체 디램 가격 올라간다, 그리고 5G에 관련된 것서 가격 올라간다 하니까 예측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리센트리 이펙트가 작용한 게 아니냐. 자, 지금 예측하는 시점에 오늘 가격 올라가죠. 지난 4월 그 중순에 16달러에서 지금 47달러로 하죠. 네. 예측 시점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간다 하는 리센트리 이펙트. 요 이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디램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디램과 관련돼서 이런 슈퍼 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슈퍼 사이클이 20년 동안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네, 결론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에 장밋빛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원자재, 반도체 그리고 5G 슈퍼사이클 실제로 도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크게 네.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마 2008년,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사건이 아닌가. 그렇죠.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나타 보니까 네. 대형 위기지 않습니까? 대형 위기니까 어제 전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유동성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 왕창 뿌려댔죠. 돈 왕창 뿌려댔는데 실물과 연계되지 않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불구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종전의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순환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는 굉장히 단기화되고 있다. 사이클이 굉장히 단기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단기화돼서 주기적인 측면에서 퀴진 파동, 주글라 파동, 컨트레이트 파동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경기 순환이 무력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왜냐? 금융이 실물에 뒤따라가는 변수에 소위 팔로잉이 아니라 금융의 실물의 리딩으로 바뀌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속성이 모든 걸 사이클을 주도하다 보니까 아까 전원커께서 굉장히 이렇게 전원커가 이렇게 매력이 있어 보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현상에서 네. 굉장히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경기 사이클 모든 사이클에서는 프로사이클리컬러티라 해서 순환성 현상이 발생한다. 이 순환성은 뭘까?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쪽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조금 여기서 과거에 보면 정체했는데 더 떨어지는 이게 사실 프레시 크레이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이클이 경기 순환뿐만 아니라 사이클을 단계화되고 그 다음에 정점 올라갈 때는 끝없이 올라갈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끝없이 내려갈 때로 보이고 이런 측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돌고 있는 반도체 내지는 원자재 그리고 5G와 관련된 이런 슈퍼 사이클은 원래대로 본다면 종전의 이론대로 본다면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적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내년에도 증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수익률이 문제지 다른 대체적인 예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내년에 증시가 올해보다 수익률은 많이 떨어질 거로 봅니다. 많이 떨어질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장밋빛 낙관론 증시론에 서 소위 슈퍼 사이클 얘기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슈퍼 사이클의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격 상승가 지속된다면 아시겠습니다는 슈퍼 사이클보다는 슈퍼 스파이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당한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슈퍼 스파이크, 슈퍼 스파이크 이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 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국내 그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의 선행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슈퍼 사이클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증시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이런 시각에 뒤늦게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이렇게 위험성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런 측면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내년의 증시가 뭐 모든 대체수나 가장 좋죠. 오늘 뭐 우리 박고은 캐스터께서도 내년도에 이렇게 보면 S&P라든가 내년 증시 좋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올해보다 수익이 높습니까, 나쁩니까? 올해보다 수익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낮죠. 낮죠. 네. 그렇죠. 코로나 직전 대비해서 지금 미국의 주가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나스닥 같은 게 100%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S&P가 3,700 올해 연말 3,700에서 내년도에 4,300 한다 가본다. 그거 뭐 때려보십시오. 기저가 때문에 한 10% 정도뿐이 그치지 않는 거거든요. 올해 경우에 따라서는 70, 80%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개별 종목 투자에서는 내년도에 올 수 있는 이러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경계시키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투자자 동학개미를 위한 진실로 동학개미를 위한 그 이렇게 내용이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들어서 원자재와 반도체, 5G 등과 관련해서 3대 슈퍼사이클이 오면 한국 증시에도 장밋빛 낙관론이 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오히려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평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